정당 지지도를 먼저 살펴보면 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4%, 민주당의 지지율은 35%, 정의당은 1%, 그 외 정당은 8%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녹색 정의당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론조사 곳의 ARS 조사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38%, 민주당이 50%, 녹색 정의당이 2%, 그 외 정당이 7%로 비슷하지만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일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표 보기에도 이게 꽤 비슷한 기간인데 하루 사이에 이 전화 면접하고 ARS 조사 방식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기간 차이 때문인지 민주당이 조금 더 앞서는 건 맞는데 11% 포인트 서로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위랑 아래랑.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일단 크게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일단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음성을 녹음을 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끝까지 듣지 않아도 응답을 할 수 있는 에러가 발생될 확률이 조금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에는 면접원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또 에러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편차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것이다라고 명확할 수는 없지만 방식에서의 차이 때문이다라고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 참여해본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실 것 같은데 전화 면접 또 ARS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조금 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우선 전국적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왔고 저희가 방송 직전에 자료를 하나 입수를 했는데 방송 직전에 공개된 수도권 전 연령층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요약을 하면 지난번하고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수도권 인심인데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 하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1%로 4%포인트 차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민수 대표님 좀 어떻게 첨언하실 거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수도권하고 지방하고의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 갤럽의 조사 방식과 당연히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추세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에는 변동이 크게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방송 직전에 들어온 이 조사는 2024년 2월 5일에서 6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 결과고요. 뉴스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네, 이렇게 조금 전 들어온 수도권 조사까지 봤고 정당 지지도 이어서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계속해서 성별에 따른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근소하지만 남성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1%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1%포인트 높게 나타난 것을 할 수 있었고 반면에 A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이 13%포인트의 차이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또한 9%포인트 차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두 조사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이 격차는 벌어지지만 어쨌든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연령별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도 언뜻 보기에는 민주당이 조금 더 높은 편에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은 부분도 일부 있어요.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짚어주시죠. 일단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조금 높은 부분들은 어쨌든 1%포인트 정도의 격차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아직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국정운영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상철의 넥스트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요. 우선은 저희가 기공표된 자료 통해서 정당, 양정당, 각 정당의 지지도와 국정운영평가에 대해서 한번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정운영평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면접 조사와 ARS 조사의 결과고요. 일단 두 조사 방법에서는 공통점으로 60%가 넘는 국민들이 국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공통된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여기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성별에서도 보면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국정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10대에서 60대까지 국정 운영을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뭐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특이점으로는 70대 이상에서는 국정 운영을 상대적으로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연령별로의 정당 지지율과 조금 더 상반되지 않는 공통점으로 이어져가는 연령별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당 지지도 그리고 국정 운영의 최근 추이도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우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한 주 사이에 차이가 생기긴 했어요. 우선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4주차 때 지지도가 35%였고 여전히 35%이긴 합니다. 1월 4주차 때 35% 그리고 이번 2월 1주차 때도 35%인데 국민의힘이 1월 4주차 때 36%에서 2월 첫 주차 때 34%로 2%포인트 떨어지면서 여전히 박빙이긴 합니다만 위아래 순위는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를 보면은 한 주 사이에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31%에서 29%, 긍정평가가 2%포인트 떨어지면서 30%대 장벽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부정평가는 63%로 동일하고요. 네, 이렇게 각 정당과 국정 운영 추이까지 살펴봤는데 살펴본 결과에 대해서 조금 짧게 한마디 송현 의원님. 예. 지금 한국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당 지지도가 계속 35%, 34% 올해 이번 주는 그런 식으로 나왔고 계속 박빙으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어느 당이 앞서고 있다, 어느 당이 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논평하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주현 의원님은요. 네, 저는 뭐 우선은 선거 직전에 새 결집이 이제 단단하게 이루어졌다 정도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 자체 추이가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강건하게 각 정당의 지지층들은 결집을 했다. 하지만 정권 심판론에 대한 부분은 좀 우세하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도에 대한 평가가 20%대로 떨어졌다. 즉 30%가 무너졌다라는 부분은 조금 의미가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권 심판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강하게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당의 지지로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이 앞으로 봐야 할 지점이라고 보여요. 예, 정권 심판론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도 부정평가 이유를 첫째 경제 민생 물가가 19%. 그리고 소통 미흡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6%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소통 미흡과 그런 김건희 여사 문제가 되게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 지지도에서 그 이슈가 드러난 작년 연말부터 이게 반영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경제 민생 물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 쳐도 소통 미흡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이제 대통령 신년 대담이 있고 여기서 또 얼마나 대통령께서 자신의 진심을 국민께 전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지지도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공표된 자료 살펴봤고요.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재미까지 있으니까 지금 들어와 주신 구독자분들 주변에도 좀 홍보 많이 해주시고 40분 가까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순무님, 곤디님, 다리소리님, 골드제이님, 새싹님 환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재밌는 얘기 좀 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주제 오늘 고무신입니다. 고무신. 총선이 60여일 남았습니다. 여야의 선심성 공약이 대방출되면서 야 이거 고무신 정치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 고무신은 아는데 고무신 정치는 제가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하면서 정말 고무신 한 켤레도 소중하던 우리 좀 먹고 살기 힘들던 때에 직접적으로 고무신 주고 또 막걸리 판을 벌여주면서 지방 농촌을 겨냥해서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표심을 좀 따내려고 했던 그런 데서 시작된 말인데 옛날에 나온 말인데 옛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고무신 정치 관련해서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이야기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죠. 국회의원 세비 국민 중위소득으로 낮추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우선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라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기득권 타파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렇게 앞장서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부분은 네. 이제 어느 정도의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이나 기존 기득권에 대해서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간파는 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세비 자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내려놓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취임한 이후부터 좀 일관되게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실현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보여진다면 그 진정성이 좀 이어질 것 같고, 우선 젊은 층들이나 그 국민들께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중위소득 자료를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2024년 1인 가구 기준으로 223만 원이라 하고 2인 기준 368만 원, 3인 기준 471만 원, 4인 기준 573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가까이 보면은 4인 기준 국회의원의 세비, 국회의원의 급여를 573만 원 수준으로 월급을 낮추자 뭐 이런 얘기고요. 송혜인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국에 포퓰리즘 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게 그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그리고 실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예, 거기에 달린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 세비 국민 중위소득으로 하자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반감 이런 것들이 투영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결국에는 공공의 이익을 부합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희생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얘기가 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 자체도 지금 계속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는 실제로 이거를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저 파퓰리즘인 것 같으면 그런 파퓰리즘은 얼마든지 하겠다 이런 또 그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퓰리즘일 수도 있고 정말 실현하려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생각 어떻게 하시는지 뭐 간단하게 국회의원 월급을 낮추자고 합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찬성 아니면 반대 좀 계속 지금 월급은 받아도 될 것 같다 아니면 당장 낮추자 이렇게 찬반 정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철수 의원이 찬성하는 입장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추고 여기다 물가까지 연동시키자 그럼 실제 물가 이 변동에 대해서 의원들이 체감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분께 제가 이 부분 공부하면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3월부터 월급이 줄어든다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솔직하게 우리가 일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쨌든 3월부터 월급이 줄어든다.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시의원을 이제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봉사 정신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유럽처럼 이제 세컨잡 느낌으로 하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답변하실 때 제 눈은 좀 그동안의 답변과 다르게 좀 피하시는 느낌이 있었는데 농담이고요. 송호연 의원님. 예, 저도 저 서지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같은 또 생각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세비를 다 집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낮추나 마나하다. 예. 낮추나 마나 제 삶은 항상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선 두 저한테 의원의 의미가 없습니다. 두 의원의 의견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의견에 일방적으로 뭐 동의하는 건 아니고 이게 포퓰리즘을 떠나서 내가 열심히 일할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뭐 상관없다 이런 말씀인 걸로 이해를 하겠고요. 또 직업적 생활을 영유하기에 너무 매력적이다 이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좀 낮춰야 하지 않나 이 매력을 좀 낮추면 정치개혁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 구독자분들 한번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짧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력적이다. 급여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성적인 특권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항공기 탑승이나 뭐 철도 탑승에 대한 부분도 배려를 받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일에 집중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지만 그러한 것이 특권으로 잘못 비추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악용하기도 하는 지점들을 이제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 국민들의 감수성을 인지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먼저 알아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소고인 의원님은요? 예, 거기에다가 저 첨언을 드리면은 최근에 또 이제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겠다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있어서 여야를 떠나가지고 그동안 계속 제기됐던 부분들 그리고 특권에 대해서 얘기되는 부분들 어떻게든 지금
저희 국민의힘 여당 쪽에서 그 이슈를 잡고 지금 네.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뭐 아무래도 뭐 급여가 줄어들든 아니면 유지를 하든 아무쪼록 그 급여 활용해서 저희를 위해서 좀 잘 일해 주시면야 뭐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선심성 공약 관련해서 세비 중위소득으로 낮추자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또 굉장히 핫한 게 지역 땅 얘기입니다. 경기도를 서울에 편입하냐, 경기도를 나누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우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3일에 목련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입니다. 딱 선언을 하셨습니다. 서울 편입을 먼저 얘기를 하던 와중에 경기 분도도 그러면 같이 하겠다. 서울에 편입시킬 경기도는 편입시키고 경기도 또 북부 나누는 건 나누는 대로 동시에 다 추진하겠다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5일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 봄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다. 양립 불가능하다. 우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양립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생각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나오는 이제 저희 국민의힘의 서울 편입 관련 얘기는 김포를 비롯해 가지고 구리, 고양, 의정부, 남양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 배후 도시죠. 지금 경기도의 이제 위성 도시들하고는 좀 틀린, 생활권은 서울과 같이 하지만 행정구역상 경기도로 나뉘어 있는 그런 도시들을 편입해서 도시 경쟁력을 좀 더 이제 높이고, 그리고 서울의 이제 도심 기능들을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좀 이전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되는 거고, 경기 북도와 남도 이렇게 나뉘는 부분들은 또 이제 그 행정구역상 할 수 있는 이제 사업들이나 이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또 이제 김동연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공약들이기 때문에 서울 그 경기 일부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는 별개로 보는 게 맞습니다. 양립이 가능하지 양립이 않다? 가능한 거죠. 가능하다. 예. 별개니까 지금 오히려, 나오는 서울 편입은 그러니까 김포와 구리, 고양, 의정부의 남양주 이런 이제 일부 거기 이제 배후 도시들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 경기 북도와 남도로 나누는 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도시를 이제 행정구역상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로 봐야 되고, 그리고서 서울이라는 이제 예전에는 행정 중심지였죠. 행정 중심지 이제 서울이 이제 행정 수도가 세종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제 경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경제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확장하는 도시에 대해서 더 이상 서울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는 커가기가 그거를 이제 모두 유치하기가 힘들고, 그나마 이제 남아 있는 배후 도시에 있는 땅들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배후 도시에서 이제 김포 신도시나 아니면 고양이나 이런데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직장은 저 서울에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출퇴근이 용이하고, 그리고 저 빠른 이동과 이제 복지를 위해서는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전부터 많은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배후 도시에 계시던 분들, 이런 분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 두 이야기에 대한 배경까지 송 의원님이 설명해 주셨고, 서주현 의원님은 양립 가능하다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이 메가시티라는 것 자체가 이게 부산에서 시도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부울경 메가시티가. 그런데 이제 단체장들께서 반대를 하시면서 이제는 해산이 돼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새로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울경 메가시티가 애초에 해산이 됐던 단체장들의 주장에서 가장 큰 것은 뭐였냐면 울산과 경남이 부산으로 흡수가 될 것이다. 빨대 효과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지금은 서울로 편입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 개념이. 그러면 서울이 더 비대해진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서울을 빼고 지방을 키우겠다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균형 발전에서 들어가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일극 체제랑 그리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서울을 더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비수도권은 더 왜소해지겠죠. 그러면 가분수처럼 되겠죠. 우리 국토가. 그러니까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도 이 울산과 경남의 반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경기권 자체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는 것이
수도권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부분은 공감해요. 교통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하고 그 생활권을 확대하는 부분은 가능한데 이게 메가시티라는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이후에 파장 효과를 고민을 하자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예. 좀 보아야 한다. 저희가 우선 그 영향까지 짚기에는 조금 깊은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고무신 정치도 예. 아니다 얘기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잠깐 저 잠시만요. 메가시티 얘기를 주셔가지고 저도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울에 지금 저 메가시티 하고 지금 부산에서 지금 저 자초되었던 이제 메가시티하고 개념을 좀 틀리게 봐야 됩니다. 서울에서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모두를 이게 묶어가지고 수도권 모두를 묶어가지고 메가시티를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부산도 지금 기존에 부산, 울산, 경남으로 해가지고 묶어서 메가시티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틀어진 이유가 각 지자체별로 이제 특이점 그 특성을 살리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중심 도시가 부산인데 부산이 나머지 울산과 경남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일단은 아닙니다. 부산 자체도 지금 과거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산업이 무너지고 소비도 도시로 이제 전락한 가운데 이걸 타개하고 이제 경쟁력이 높이는 방안들이 이제 먼저 선행이 돼야지 향후에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가 자초된 상태에서 그래도 부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또 이제 김해하고 양산이라는 이제 배후 도시를 또 이제 행정 연합을 통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에 편입을 시키겠다 이런 또 논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선은 앞서 있었던 그 부울경하고 지금 서울 경기 얘기는 조금 뭐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권민수 대표님 같은 경우엔 부산 사람인가요? 저 양산 사람. 양산 죄송합니다. 양산 분인데 양산 사람 이렇게 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서울 경기 뭐 편의 분도 이 부분 뭐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도 뭐 여론조사의 기간에 떠나서 시민으로서 보면 뭐 일부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편입이 됐을 때 저희 입장에서 좋아질 게 뭐냐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일단 뭐 규모가 커지든 작아지든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뭐가 달라지느냐가 궁금합니다. 예, 그런 게 중요하겠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서울 표심인지 경기도 표심인지 어쨌든 수도권 표심을 원하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아가서 이거 포퓰리즘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궁금한 게 정말 김포 시민들이 동의를 하면 이게 법적으로 동의를 하면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되고요. 행정적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합의를 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하시는 행보를 좀 보면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게 맞는 이야기를 참 잘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지역에 가서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이준석 대표가 상황이에요. 팔도 사나이식 정치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공약을 좀 종합해 보면 과연 될까라는 물음표가 붙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지하화, 우리 경부선 지하화도 있지만 그 부분을 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광역 철도도 지금 각 도마다 다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재원은 어떻게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고려할 게 많네요.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가덕신공항 저희가 그 이슈 가지고 있을 때 TK 신공항에 대한 이슈랑 부딪히면서 재원부터 이게 두 개가 같이 양립이 가능하냐 이렇게 충돌했던 지점이 있었어요. 이제 그 우리 지금 TK와 PK만 해도 그런데 이걸 전국에 다 이렇게 뿌리시고 다니시면 과연 약간은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재원 문제를 주셨는데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짧게 재원이 들더라도 이제 필요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에는 그 철도로 인해서 각 그 도시 중심이 이렇게 막 서로 이제 나뉘는 그런 단절 현상이 있기 때문에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 자체는 지역의 이제 도시나 이런 모든 도시에서 수원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시행하는 방법에서 이제 문제인데 재원을 가지고 오는 거에 이제 민간 사업자들 이런 사업자들 이제 상부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모든 구간을 다 지하화하기에는 너무 많은 재원이 들기 때문에 부분 지하화를 통해 가지고 또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계속 찾아 나가면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좀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하고 또 민자 유치까지 좀 끌어오면은 방법은 있다. 단순히 포퓰리즘은 아니다. 이런 얘기로 들리고 저는 이러다가 이제 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김포 시민들 동의하면 김포 될 수 있고 뭐 그다음에 주변도 다 들어올 수 있다. 하남, 구리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다 서울 되는 건 아닌지 약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빠른 연생 따지다 보면 빠른 90이랑 빠른 67까지 친구 먹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도 들어와. 너도 들어와. 서울이 되면 뭐가 그렇게 좋은가 궁금하기도 하면서 이게 김포든 하남이든 부천이든 이렇듯 지금 경기 표심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 거의 뭐 아이 서울유 예전에 슬로건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뭐 아이 경기유 된 것처럼 경기도에 대한 사랑이 뜨겁거든요. 왜 이렇게 경기도를 챙기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네. 뭐 너무 솔직하게. 속 보이는 얘기일 네. 수도 있는데 속 보여주세요. 예. 일단 의석수가 제일 많죠. 아, 예. 그 서울과 이제 경기도에 이제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저 국회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경기도와 서울을 잡으면은 예, 총선을 이길 수 있다. 음. 예, 이런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모든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산의 이슈인 이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나 이런 것들도 지역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면은 잘 이게 실현이 안 돼요. 네.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수도권이나 경기도 이제 서울에 있는 의원들의 협조가 그냥 거의 필수 조건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 수도권과 경기도 표심을 잡아야지 예, 그다음 국정 운영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는 거의 정설로 봐야 되죠. 그러면 서지은 의원님 경기도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면 이번 총선 이길 수 있는 건가요? 성패가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국회의원 의석수가 경기도에 59석이 있어요. 네. 네, 59석이 배정이 되어 있고 네. 대한민국 국민 4명 중에 한 분이 살고 있다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죠. 인구 1,300만 도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2000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서 경기도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젊은 층이 많잖아요. 네. 주지지층이 30에서 50대가 많고 그리고 2000년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민주당의 강세였고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이 경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승리를 하면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요. 예. 네. 확실히 경기도에 대한 표심, 경기도의 표심이 지금 중요한 대목인 것 같고 이렇게 표심 경쟁이 치열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당 내에서도 좀 경쟁이 치열하지 않나 그런 얘기로 저희가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벽보 붙이기인데요. 이 선거에 나가는 걸 업계에서는 벽보를 붙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벽보에 또 이름 석자 남기려면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공천 정치인들이 한없이 좀 약해지는 단어기도 하죠. 4월 10일 총선까지 6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천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지금 잠깐 쉬어가는 입장에서 경기도에 대한 관심도 좋습니다. 두 분 경기도에 대한 관심 두 분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민생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민생에 대해서 얼마나 조금 많이들 신경 쓰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지금 물가가 특히 설 앞두고 있잖아요. 설 제수용품, 설 차례상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과일값이 16%나 올랐다고 하거든요. 두 분에게 제가 좀 퀴즈를 내보고 싶습니다. 사과 하나, 배 하나 가격 뭐 얼마인지. 네, 과일 가격 지금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과일 가격이요? 서지은 의원은 사과 가격. 사과 가격? 네. 자, 제가 작년 추석 사과를 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오, 이 비싼 걸. 어머, 배도 저희 제작진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 크네요. 제수용품으로 또 제수용 배, 제수용 사과로 큰 사과 또 큰 배 준비를 했는데 이 배가 사실 크다 하지만 우리 뭐 설날에 차례 지내면서 조상들 생각하면서 뭐 생각하면은 그렇게 큰 과일은 아니거든요. 또 나눠 먹기에는 또 작은 느낌도 있고. 서지은 의원님 이쪽으로 왔으니까 배 가격 한번 여쭤볼게요. 배 하나. 배 하나. 요즘 한 10,000원 하나요? 10,000원 배 하나에 10,000원 짚어주죠. 10,000원까지는 아니고 제가 작년 예. 추석 때 배 한번 들고 예, 배 하나 10,000원 네. 추측을 해주셨고 예, 송우현 10,000원 의원님은 사야 사과 되겠다. 가격 얼마 정도 할지 사과 네. 가격이요. 제가 네. 작년 추석 때 저 사과를 5,000원에 산 적이 있거든요. 5,000원에요. 이거 지금 하나예요. 좀 더 올랐으니까 예, 네. 한 6-7,000원. 6-7,000원. 저희가 정말 좀 장을 봐왔어요. 제수용품을 장을 봐서 영수증을 사실 사전에 저한테 제공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형광펜을 칠해놨거든요. 이 정가가 제수용 사과가 3개에
18,990원. 세 개 그러니까 19,000원 꼴이죠. 6,000원. 그러네. 나누기를 해보니까 사과 하나에 6,330원. 뭐 얼추 네, 비슷하게 거의 맞추셨고 맞췄네요. 작년에 네. 본 5,000원보다 훨씬 비싸고 그, 배 하나 값이 배 3개 25,000원입니다. 그래서 배 하나 값이 9,000원. 8,330원. 8,000원. 네, 이 정도로 좀 상당히 가격이 맞아, 높거든요. 비싸요. 하나에 8,000원이라 해봤자 저희가 하나씩 살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음. 단체로 사면은 뭐 3개 25,000원, 15,000원 이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또 설 앞두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제수용품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발 좀 이 물가도 좀 낮춰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시면 저희가 또 최대한 반영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랑 배는 뭐 두 분 이따가 제가 하나씩 가져가면 나눠 가지시면 될 될까요? 것 같고 선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새싹님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고 두 분 중에 어떤 분 말씀하시는 건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쪽집게처럼 보고 제가 계시다고 더 정확하게 맞춘 것 총무위원 같은데. 일단 사과 값은 정확하게 총무위원 말씀해 의원님. 주셨고 이 오르는 물가를 정치인들이 사실 좀 잘 살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뭐 앞서 말했듯이 경기 표심도 그렇고 포퓰리즘에만 집착하진 않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마음에서 저희 과일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벽보를 붙인다라고 하죠.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이 열띤데 각 당의 공천 상황에 대해서 우선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당 먼저. 예, 지금 공관위에서 열심히 이제 공천 룰에 대해서도 지금 정리를 하고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천 룰에 대한 세부 기준들을 이제 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까지 이제 공천 신청을 다 받았고 그 중에 이제 특이점은 삼선 중진들에 대한 이제 험지 출마 요구가 지속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TV에 이제 기사로 나왔지만 김기현 그 당대표 전 당대표께서도 지금 원래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험진 울산 북구는 지금 저 민주당 국회의원님이 지금 현역이시고요. 그쪽으로 좀 출마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지금 있고 그리고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험진 김해 그리고 서병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북강서 김태우 의원님은 이제 양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험지 출마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천 룰에 대한 공천 룰은 일단은 저희가 합리적으로 잘 짜여 있다는 평가를 지금 중론으로 받고 있고 그 공천 룰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평가가 달라질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중진들의 내에서도 얘기가 많죠. 중진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적용을 한다. 그 삼선 중진에 대한 감점 페널티 15%는 그 지역구에 상관없고 그리고 다른 지역구에 있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예외 없이 다 적용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제 공평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중진의 험지 출마라는 있습니다. 말 아마 뉴스 보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중진들이 우선 험지 어디를 왜 험지라고 하는 건가요? 일단은 그동안 험지라는 그 뭐 기준을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동안 각 당에서 출마한 분들이 많이 이제 당선이 안 된 그런 부분들, 그런 지역들 거기를 이제 험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당 내에서 결과가 그동안 좀 좋지 않았던 예, 상대당이 좋지 우세했던 않았던. 곳을 험지라 하고 그러면 왜 중진들을 저렇게 험지에 보내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우리 공관위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중진분들이 그 한 지역에서 그만큼 이제 정치를 해오시면서 쌓았던 이제 자산들이 많을 겁니다. 그 자산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 정치적 자산을 쌓아가지고 더 큰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이나 지역에서 이제 존재감이 없다고 평가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선 중지를 무조건 나가라 할 수는 없는 상태고 지금 공천 룰에 있어서 지금 감점을 15%라는 감점을 주면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자산을 쌓아가지고 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그 감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판단하에 지금 이런 룰을 또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진이 되기까지 그동안 쌓아왔던 인지도를 활용해서 조금 저쪽 싸움이 우리가 불리하니까 자네가 힘이 세니까
하면 역전을 이렇게 말아. 자산이 이제 인지도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정치적 이제 다른 뭐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뭐 있는 거죠. 인기, 표심 이런 것뿐만 아니라 표심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진 경력을 쌓아왔음에도 중앙 정치에서 뭔가 힘을 잘 못 발휘할 거면 차라리 그 경력 세워서 저쪽에서 좀 승리를 가져와라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중진 의원님들 중에도 이제 그런 그 존재감이 없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청년 정치인들에 대해 청년 정치인이나 아니면 다른 신인 정치인들에 대해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공천룰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많은 정치 신인들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최근에 또 워낙에 청년 관련 정책에 힘을 쏟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제가 뭐 소식 몇 개 더 전해드리면 중진 의원들 이 경남지사 출신 김태호 의원이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를 하게 됐고 양산 경남 양산. 양산입니다. 양산. 그다음 부산시장 출신의 서병수 의원이 또 출마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들 이제 우리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정치에 대해서 깊게 알지 못하면 뭐 그 사람이 누군데 뭐 왜 중진이라 하는데 뭐가 어때서 거기를 나가는 게 이렇게 화제야 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듯이 경남도 지사 출신 부산시장 출신이라는 게 사실 그냥 지역 구 의원 되기도 힘든데 뭐 지사 되고 시장 되기까지에는 그만큼의 또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거물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을까요? 맞습니다. 여당 소식 조금 더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 이제 공천 공관위가 이제 출범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실 출신들이 이제 양지를 이제 지향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출마자들이 당선 확률이 높은 이제 곳에 출마하기 위한 사람의 마음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대통령실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혜가 전혀 이제 없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공천룰도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공천 기준에서 출마 경험이 있는 자의 이제 정무직 공무원 그리고 광역 부단체장 그리고 출마 경험이 그 경선에 출마 경험이 있던 자들도 다들 이제 정치 신인으로 안 본다는 그런 기준이 지금 발표가 됐어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다들 그 모두가 이제 또 양지로 출마하신 분들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전희경 정무 1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험지라고 분류가 되는 의정부에 지금 출마 예정이시고 지금 대통령실의 여명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의원이 나온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출마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언론에서 좀 부각을 시켜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여당 공천 관련해서 이거 윤심 대통령실 마음이 좀 작용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꾸준히 들려오고 있는데 우선은 뭐 이철규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등록이 되기도 했는데 찐윤이다. 그래서 윤심 작용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가 얼마 전에 4일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저희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뭐 헤어질 결심 관련해서 얘기도 나왔던 분인데 이것도 역시 윤심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경률 변호사인가요? 변호사님인가요? 세무사시죠. 세무사께서 그 출마하려고 하는 마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거기는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그 나서는 분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가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그러는데 파이팅 있게 싸우기 위해서는 이제 또 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이 가서 또 이제 응원을 하다 보니까 좀 오버한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언론이나 이제 상대당의 공격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부담 받으셔가지고 사퇴하고 본인은 이제 거기서 자기가 출마하는 것보다는 비대위원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좀 밟고 보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회계사로 제가 정정을 드리고요. 회계사시고요.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한 게 그렇게 파이팅 있게 제가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로 지금 마음 바꾼 게 윤심 작용은 아니다.
윤심 작용은 본인의 아닌 걸로 부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심이 작용했더라도 비대위 제가 알고 있는 지금 비대위 구성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저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듯이 그거보다 더 강직한 성품으로 알고 있어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입김이 들어가면은 가만히 안 있을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데 대통령실 출신들이 양지일 후보 등록 조금 전에 살짝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윤심 관련해서 얘기가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장혜찬 윤심을 떠나서 그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 양지를 찾게 되는 정치인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예, 본능. 그 부분은 뭐 누구든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공간위에서 객관적인 잣대로 공천 룰에 예외 없이 적용을 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그리고 국민 상식에 통하는 그런 후보를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후보를 뽑는다면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네. 공천 상황 어떻습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속도감 있게 그 공천을 확정을 지으면서 원래는 예비 후보로 지금 등록을 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에게 이제 단수 공천 혹은 경선이라는 결과를 지금 빠르게 좀 주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선거 분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뭐 지금 여러 후보들 혹은 중진들을 이제 험지로 출마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이슈를 하고 있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르게 단수 공천이 결정이 되는 분들은 발빠르게 국회의원 후보로서 지금부터 선거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선거 운동을 함으로 해서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잡겠다라는 분위기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단수 공천이냐 경선이냐라는 지역이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어서 계속 이번 주 그리고 설 지나고 나면 후보가 완전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개괄적으로 짚어주셨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책임론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문 책임론 또 다른 말로 윤 탄생 책임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윤석열 이제 대통령을 지금 자리에 있게 했다. 그러면서 6일에 임백천 공천관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 중진 의원과 더불어서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 총선 불출마를 좀 요구를 했죠.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오늘 이 주제가 안 나오기를 바랬는데 네. 지금 한창 소연 의원님도 힘들었었기 때문에. 서지현 의원님 말씀 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아, 않을까요? 좀 예.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우선은. 발언이 좀 논란이 될 수 있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요. 많이 아쉬운 지점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 여야 막론하고 다선 중진한테 희생을 지금 요구하는 것은 당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양성시키고 이제 또 새로운 미래를 좀 이제 시대를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 다선 중진분들을 험지로 출마시키는 건 공통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기득권을 유지를 했지만 효능감을 주지 못한 분들한테 이선 후퇴를 요구하는 것도 동일한 지점일 겁니다. 모두가 이제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인 거라 세대 교체에 대한 걸 좀 원론적으로 풀어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께서는 겨냥을 하셨잖아요. 이제 윤 정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네.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사실 잘잘못을 우리가 계량화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책임이 있지 않나 민주당 모두가 어떻게 이 부분에 책임이 있고 없고를 좀 구분을 지을 수 있나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내 친문에 대한 부분과 친명이라고 분리되어 있는 부분의 갈등이 좀 조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좀 많이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좀? 서지현 의원님께서 내부자로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당원으로서, 이제 필터링을 하셔가지고 좋게 말씀하시려고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겠는데 저희 외부에서 이제 볼 때는 결국에는 친명과 친문 친명의 기득권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갈등이. 때문에 지금 친명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을 윤석열 정권을 이제 그 만들어준 이제 그 전에 있던 기득권층 친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공천에 좀 배제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혁백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중립을 지키셔야 되는 분인데 그런 분 입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돼야 된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 부분은 조금 우려스럽고 지금 민주당 자체가 지금 사당화가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방증해주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사당화가 생각합니다. 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사당화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50분 정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눔눔님 같은 경우에 아까 두 분 장 보러 다니시는 것 같다. 의원님 사과값 맞추셨다고 또 장 보러 다니는 것 같다 하고 새싹님도 의원님 시장 직접 보시나요? 사과 가격 맞추시네요. 얘기해주면서 금사과가 더 맛있다. 비싸니까 맛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고 김태현님 안녕하십니까? 선거 앞두고 정치 이슈 핫하네요. 잘 보고 있어요. 보내주셨고요. 눔눔님이 진중권 교수 말하길 김경률하고 통화를 했는데 가족들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아내분이 민주당 지지자라서 좀 그런 가족 문제가 직접적으로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추측 또 진중권 교수가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김경률 비대위원은 총선 불출마 선언했고 문 책임론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들은 바가 5일에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지금 책임론의 책임 대상으로 좀 지목받고 있는 분인데 민주당 모두가 그때 속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지현은 속았습니까? 전 그때 없었어서 네네. 속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마 이렇게 겨냥이 된 대상이 네. 뭐 임종석 전 실장님도 계시지만은 노영민 후보도 이제 아마 다 같이 겨냥을 한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우리가 지금 대선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부분에서 등장을 시켰다는 것부터 모두에게 책임론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저는 조금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과가 있었던 정책들도 분명히 문정부 때 있었지만 정책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나 시대적으로 맞지 않았던 부분을 꺼내보고 이제 그걸 더 나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반성하는 자세로 책임론을 펼치는 것과 이게 어떻게 좀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음모론이 좀 펼쳐질 수 있게 이게 충성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비춰지면 실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득실을 좀 따져보면서 언급을 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까 안 그래도 이제 송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여당 입장에서는 저 내부 갈등이 심하다 또 그렇게 좀 보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교체 정도로 좀 원론적으로도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 그 세대 교체라는 지점에서 이제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반감을 좀 가지는 그런 국회의원들에서 뭐 586 세대라든지 뭐 운동권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의 세대 교체를 원한다. 그래서 좀 더 시대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일 그러한 인물들이 등장을 해야 된다라는 지점을 강조를 하시려던 게 이렇게 좀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송은 의원님께는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속았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속였습니까? 그 속았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속았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렇죠. 믿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속았다. 그 발언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 윤석열 대통령이 저 사법부에 계셨잖아요. 네. 사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저 운동권 세력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도 자기네들이 우리 편으로 생각을 하고 믿어왔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를 배신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 자기네들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는 586 운동권들에 대한 청산 이거를 기치로 들고 나온 거고, 예, 그런 생각 자체가 저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지금 다른 야당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이번 기회에 좀 뒷선으로 물러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소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사진 속 속마음 한번 살펴보는 시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진 보면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패딩 입을 걸. 이번에 보이는 사진은 얼마 전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문 전 대통령이 만났죠. 만나서 오찬 회동을 했던 그때의 사진인데 그 목에 있는 얼마 전에 그 피습당했던 그 상처를 문 전 대통령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6글자로 서지은 의원님. 6글자? 네. 6글자요? 6글자. 많이 아프지요? 지금 약간 성대모사를 지금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성대모사 잘하시는데 많이 아프지요? 하신 것 같은데요. 성우현 의원님.
아 이거 제가 뭐 오늘은 개그 네. 버전으로. 목소리를 따라하는 게 이게 뭐 정치적 그런 거는 없잖아요. 네. 그럼요. 많이 아프지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럼. 네 그리고 송현 의원님. 저는 오늘은 제가 다큐 보드로 네. 들어가서 저는 무엇이 중한디 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원디. 지난주 서지현 의원님 얘기했던 거랑 아 이게 같네요. 어디나 다 네. 적용이 되네요. 그럼 우선 치트키인데. 많이 아프지요.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원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던 일자가 그 네. 피습 당시의 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 부지 보시고 그 예방하기로 되어 있던 일정이었는데 피습으로 방문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셨죠. 네. 그런데 저 다음 날 좀 의미 있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이제 선거제 관련해서 이제 준연동형으로 가고 이제 통합 비례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비교해 보자면 이렇게 예방을 하면서 이 선거제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좀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60일 정도밖에 선거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선거제에 대한 결정은 해야 하고 하지만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전 대통령과의 소통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으니까 이렇게 만난 거다. 그래서 이 결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셨을 거다 생각합니다. 아프냐는 말도 사실 우리 친하고 좀 애정 가는 사람한테나 그럼요. 하잖아요. 아프죠.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친명이다, 친문이다 나뉘고 있지만 저 때는 이제 명, 문 나눌 것 없이 합쳐서 이제 명문정당 가자. 명문정당이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오갔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답을 했다면 뭐라 했을 것 같으세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네, 송원 의원님 무엇이 중헌리? 예, 지금 상처를 보고 계신데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전날이 엊그저께 이제 저희 선거제도에 대한 발표가 있기 바로 전날입니다. 예. 예, 결국에는 병립형 제도를 그동안 주장을 하시다가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이제 기존에 이제 준연동형으로 바꾸시면서 결국에는 당 장악력을 그동안 계속 자기 이재명 친명계로 이제 끝까지 가려고 했다가 지금 준연동형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게 유화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네. 선거제도가 그 부분이 이제 저기에 나와 있는 이재명 대표는 나는 병립형으로 하고 싶은데 문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 지문 좀 살려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두 분이 지금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멋이 중한디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두 분이 같이 붙어 있지만 또 생각이 다른 느낌이다. 네, 다른 느낌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마 저 때 그 뭐 명문 정당, 명문정당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은 아마 저 만남 자체가 네. 아마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에서 준연동형으로 바꾸게 되는 중대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지금 저렇게 당대표 한 명, 거대 야당의 한 명, 당대표 한 명에 대해서 한 명이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참 서글프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재밌게 풀어주셨어요. 못이 중요한데 좀 상처 돌볼 게 아니라 지금 선거제 갖고 이랬다 저랬다 했는데 당대표 한 사람 마음으로 못이 중헌디에 대한 뭐 좀 반박하실 내용 있으세요? 무엇이 중하긴요. 명문정당이 중요하고 명문정당. 예. 우리 정치를 바꾸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문 전 대통령이 말씀 주신 게 이제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무엇이 중요한 뒤에 대한 대답은 상생의 정치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굉장히 사진 한 장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순문님께서 성대모사 잘하신다고 또 칭찬을 해주셨고 골드제이님도 이건 서지현 의원님 많이 아프지 하셨을 때 아주 빵 터지셨는데 키키하면서 다리소리님도 센스 만점이라고 또 칭찬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사진으로 본 속내 원래 5글자 준비했는데 제가 과감하게 6글자로 여쭤봤고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사진에 나왔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당초 예정됐던 신년 기자회견을 KBS 녹화로 신년 대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KBS 1TV에서 방송이 될 예정인데 여기에서 밝힐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겠다 뭐 지금 개괄적으로 추측하는 보도들은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좀 미지수거든요. 어떤 얘기 좀 하실 것 같은지.
지금 언론 보도상에는 지금 이미 녹화가 끝났습니다. 녹화가 예. 끝났고 녹화장에 프롬프터도 없고 참모들이 준비한 예상 질문지도 없이 대통령이 직접 들어와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토대로 녹화를 진행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아마 허심탄회하고 있게 그동안 나왔던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보고 생각하고 있는 바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100분으로 편성이 돼 있고 당초에 얘기 나왔던 신년 기자회견은 아예 그냥 무산이 된 거라 보면 되나요? 신년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최근에 찾아보니까 최근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한 게 제일 마지막이 재작년 8월 달이세요. 예. 대통령의 돌발적인 언행 때문에 그게 그동안 안 하신 측면도 있지만은 사소한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 정치계와 그리고 언론에서 너무 그걸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이슈화를 시킨 근거 없이 이슈화시킨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지금 그 매스컴에 나오지 못하게 만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년 대담을 통해 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매스컴에 나오니만큼 대통령이 그동안 있었던 이런 오해들을 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마 대통령의 성품상 유쾌하게 소통하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예. 이게 지난 4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전 녹화한 방송이고 3일 지난 오늘 밤에 공개가 되는데 서지현 의원님 의견 좀 들어보기 전에 관련해서 저희가 정당 지지도 또 국정 운영 추이 관련해서 자료가 하나 좀 있는데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직무 수행 관련해서 부정평가에 대한 이유를 지금 시민분들께서 짚어주셨는데 눈여겨볼 만한 게 지금 화면 보이고 있을까요? 눈여겨볼 만한 게 직전 평가에 없던 이유가 지금 하나 들어있어요. 지금 저렇게 빨간색으로 네모 쳐져 있는 게 있죠. 거부권 행사.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료냐면 대통령 직무 수행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유가 이렇게 오른쪽 표에 쭉 있는데 이 직전 평가에는 없던 답변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 답변이 거부권 행사고 맞나요, 대표님? 이 부분 네, 좀 맞습니다. 첨언해 주실 거 있을까요?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지난주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결과에서는 1월 4주차에는 없었는데 2월 1주차에 새롭게 이유가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의 항목 중 하나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5%나 이제 갤럽 오피니언들이 이제 부정평가하는 이유로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항목이 새로 등장을 했다는 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주관식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 조사는? 그것까지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쨌든 뭐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 또는 이제 목록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들이 이제 거부권 행사 5%나 좀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지난 부정평가에 있었고 이번 평가에도 있었던 건 김건희 여사 문제 등등이 또 있고요. 독단적, 일방적, 소통 미흡 등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새롭게 시민분들이 거부권 행사 나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준 거거든요. 거부권 행사에 대한 내용도 오늘 밤에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이 있을까요? 만약에 언급했다고 하면 그 거부권 행사를 좀 합리화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겠죠. 근데 우선은 취임 2년도 안 돼서 언론을 통한 그 윤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이 좀 꽉 막힌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실제로 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후에도 보면 소통 미흡이 11%, 에다가 뭐 독단적 일방적이라는 게 7%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소통을 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자회견은 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마지막 기자회견이었어요.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없었고 23년 초에도 신년사 낭독으로 가름이 됐었는데 지금 24년도마저 대담으로 대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개된 문답이 이루어졌던 것은 2022년 11월 도어 스태핑 중단 이후에는 사실상 실종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실제군요. 지금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29%잖아요. 30%가 무너졌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국정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도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할 때 국민들이 불신한다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
리스크잖아요. 이 리스크를 해소해야 사실상 남은 임기나 이 총선에서도 그렇고 국정 운영을 하실 때 훨씬 단단하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리스크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그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22년 1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들이 많았는데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하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극적으로 언론을 대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는데도 계속 하고 있고 네. 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같은 경우도 수시로 질문에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좀 멈춰져 있다라는 부분. 그런데 이게 또 대담으로 대체가 되니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거부권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분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세요. 45건 정도를 행사를 하셨는데 네. 2년이 안 된 임기 동안 벌써 9건이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태원 특별법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이 가장 최근이었고 뭐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밤송 3법, 쌍특검법에다가 이번 이태원까지 포함을 하면 총 9건이에요. 이미 많은 걸 거부를 하셨죠. 예. 확실히 오늘 대담에서 좀 해소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예. 많은데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앞서 저 거부권 행사 말씀을 주셨는데 예. 이 부분은 저희 정치 환경에 따라서 좀 틀리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국회에서 이제 법안을 이제 법사위에 올려가지고 본회의 통과할 때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저 국회에서 의석수가 이렇게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 한쪽이 그 의회 권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수기 과정이 거친 법안인 거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그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수위가 없이 서로 협의가 안 된 그런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이기 때문에 이 거부권 행사가 많다는 것 그 하나 가지고만 저희가 판단을 하기는 좀 힘들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아마 대담에서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그런 네. 답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뭐 아마 대담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전에 뭐 각본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담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국민들이 생각하고 하시는 부분들을 여유를 가지고 물어보고 질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많은 의혹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심으로 오히려 더 진심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대담을 통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담을 통해서 반등할 수 있을 거다. 서지현 의원님은 좀 어떨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대담이 뭐 대본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편집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편집이 가능하다. 그리고 불편한 질문은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문제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신년 기자회견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대담으로 간다는 게 결정된 그 순간부터 사실 어떤 입장을 내시든 설령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멘트가 대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진정성이 좀 바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좀 빗바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국민 소통 방식 자체에서 지금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게 이 여론조사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일단 이 명품백 수수 문제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어물쩍 넘어가는 것보다는 분명히 하시는 게 국정 운영에도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잘못이 있다면 털고 넘어가는 것이 대통령이나 가족을 위해서도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괜히 이렇게 뭔가 감춘다라는 음모론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 무엇을 하든 좀 명쾌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거라 국민들의 불만족이 그대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대담에 대한 것도 논란이 되는 게 불편한 질문이 나오는 부분을 좀 피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문제를 분명히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거는 그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는 국정을 책임지는 분들이다 보니 국민들의 기대치가 그만큼 높다라는 지점에서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변이 없을 수 있다. 뭐 그런 우려를 주셨는데 그게 만약에 이번에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충분한 해명 없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또 그 상대당에서 가만히 안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겠죠. 이번에 방송을 보시면 다들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실 거고 만약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고, 단지 거기에 나오는 컨텐츠 그리고 저 메시지 자체가 편집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은 대통령의 진심인 거는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이제 그 진행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나 오류가 그 전에 이제 사소한 일거수일투족 때문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트집을 잡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녹화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아마 오해를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담 과정 혹은 기자회견 과정에서 추가적인 좀 자질구레한 의혹 같은 거를 좀 배제하고자 그랬을 뿐 진심이 있을 거다. 예. 뭐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끼리 뭐 얘기해봤자 아직은 알 수 없고 열어봐야 아는 거고. 10시에 한번 지켜보시죠. 보실 건가요, 두 분? 네, 봐야죠. 저도 볼 거. 권민수 대표님은 봐야죠. 예,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나 좀 보도를 좀 예측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오늘 10시에 방송 나온 뒤에 헤드라인 네, 헤드라인 한번 뽑아 주시죠. 서지현 의원님 생각에는 이런 기사 편집된 대담, 편집된 대담 소통 불만 더 키워. 소통 이런 식으로. 편집된 대담 소통 불만 더 키워. 송은 의원님은요? 그의 진심? 네. 뭐 진심 어린 대통령의 메시지였다 이런 예, 제목이 나오지 않을까요? 좀 더 뭐 감성적으로면 그의 진심이 닿았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표님이 뽑으시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바람이죠.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한 해결을 뭐 답변을 주셨다. 뭐 이런 느낌에 와야 저희 국민들이 또 좋은 정치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정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예,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예. 예, 그 웬만한 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가실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예. 오늘 이후에 뭐 지지도 변화도 어떻게 좀 클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한번 저희 넥스트 보면서 지지도 변화 어떨지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좀 직무수행 평가 얘기까지 얘기를 이어나갔고 다음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얘기로 오픈런 저희가 꼽아봤어요. 이 오픈런은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뭔가 명품 사거나 신제품 살 때 그 매장이 열리기 전에도 가서 줄을 섰었다가 뛰어 들어가서 막 물건 사는 행위를 말하는데 요즘에는 병원 앞에서 오픈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아과 진료 때문에 부모들이 소아과 오픈하기 전부터 줄을 서서 오픈런 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의료개혁 지금 새롭게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 뭐 몇 가지 발표가 있었고 또 의료협회에서는 지금 총파업까지 예고를 하고 나섰고 2,000명 이상 증원을 하겠다. 2,000명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우선 증원 확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환영은 합니다. 의료 공백을 막겠다는 점 자체에서는 민주당도 동의를 하고 환영을 하는 지점인데 이제 해법에 대한 게 얼마나 섬세한가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의대 의사를 늘린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관건은 지역에 남을 의사가 얼마나 될 것이냐예요. 근데 지금 자체는 수를 늘리고 입시에서의 지역 의대로 들어가는 숫자는 늘리는데 네. 이들이 그러면 그 지역에 남아서 의료 인력으로 얼마나 갈 수 있느냐에 대한 해법은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대 정원 증축 자체에는 동의를 한다. 근데 그 네네. 이후까지 좀 해법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네. 여당 쪽에서는요? 예,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2월 1일 날 이제 지역 의사제 대신에 이제 지역 필수 의사제를 추진을 하겠다. 예, 이 내용으로 지금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일단은 필수 의료진 확보가 난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응급실 뺑뺑이나 아니면 소아과를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오픈런인가요? 네. 오픈런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 계속 보완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내세운 지금 방안은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 필수 의사제 추진, 그리고 지역 수가 도입, 그렇게 하고 지금 전공의가 지금 36시간 연속 근무하는 걸 축소해서 이제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리고 건강보험상 이제 비급여에 대해서 비용이 많은 진료 행위에 대해서 급여를 섞어받는 이제 혼합진료 금지,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그리고 의사가 아니더라도 미용시술을 허용해주고, 그리고 임상수련을 마쳐야지 또 개원 자격을 부여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음. 관해서 이제 의료계 반발을 조금 잠재우기 네. 위해서 협의를 한 협의 결과가 이제 반영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좀 대승적으로 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대승적인 자세를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지역에 지금 필수 의사제나 이런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엊그저께 정책위원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이라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 의대 신설을 하고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 이 부분은 이제 보건복지부와 같은 내용이고요.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그리고 공공병원,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 거점 스마트 공공병원 육성, 그리고 국립대 병원과 공공병원 간의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해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병원들과 지역 의료원들의 격차를 좀 해소를 하고 공공의료원과 대학병원과의 원격 협진을 이제 체계를 구축을 해서 지역에서도 이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지금 그런 공약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다 이게 계획을 세우지 못했지만은 일단 지역 의료 체계를 더 넓히고 확대한다는 부분에서 방향성은 정확하게 짚고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뭐 정원 증축에 동의를 하되 그 이후에 또 그 주변 일들까지 같이 좀 대안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의견으로 보이고 관련해서 확실히 의료 시스템을 조금 보완해야 할 필요는 국민들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저희만의 특별한 서베이죠. 스팟 서베이 한번 또 준비를 했는데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제 조사를 한 거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예, 어제 조사한 따끈따끈한 스팟 서베이 결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럼 제가 스팟 서베이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한번 쭉 네, 해주시죠. 일단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이용 경험 여부와 부산 지역 상급 종합병원 이용 경험 여부, 그리고 수도권 대비 부산 지역 의료 격차의 가장 큰 문제점, 부산 지역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 부산 지역의 의료기관 전반 만족도에 대해서 바로 어제인 2월 6일 화요일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이용 경험 여부입니다. 일단 부산 청년들은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가 33%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67%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30대에서 이용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뭐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30대 청년 중에 가장 고령으로 꼽히는 만 35세에서 39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도 거기에 조금 계신가요? 포함이 되는 해당되나요? 것 같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자료는 어떻게 좀 유심히 보면 될까요? 있다. 수도권 의료 장비, 의료 기술이 더 발달돼 있다고 생각해서 확실히 지역 의료가 좀 발달이 덜 된 것 같아서 수도권으로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의료 장비와 의료 기술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네.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이 큰 병에 걸려가지고 사고를 당한 경우 이런 경우가 31%로 다음번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어떤 권유와 지역 의료기관의 신뢰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각각 11%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청년들조차도 수도권 의료 시설에 대한 믿음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일단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 예. 경험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여기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네. 저도 좀 몸에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저도 35세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대학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앞으로 2달 뒤에 예약이 된다는 거예요. 저 또한 지금 급한데 저는 계속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대학병원을 못 가가지고 이제 지역에 있는 큰 병원을 가려고 하니까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의료 환경이 더 크고 많은 곳으로 네. 가는 게 아닌가. 저도 순간적으로 서울을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바로 스쳐 지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이 저와 같은 공감대로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프라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한 이유 45%로 나타났고 반대로 부산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했더니 이러이러한 게 불편하다라고 또 답변을 줬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산 지역 상급 종합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이제 앞에 있었던 서울과는 달리 수도권과는 달리 79%가 이용 경험이 있고 이제 21%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도권 이용 여부와는 조금 상반된 수치로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청년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게 분류되고 있는 만 35세에서 39세가 89%나 경험을 한 적이 있고 79%로 지금 전체 이용률은 79%지만 예. 이 안에서 만 35세에서 39%의 청년들 중 고령으로 분류되는 집단들이 이제 89%로 이용을 가장 많이 했고 거기에 이제 두 번째로 젊은 이제 30세에서 34세가 81%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젊은수록 아직 병원 이용을 안 하고 청년이라도 이제 청년에서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는 연령들이 병원 이용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불편한 점 제일 높은 게 오랜 진료 대기 시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경험한 바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용자들 중에서는 62%가 오랜 진료 대기 시간 때문에 불편함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15%가 상급병원 부족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필수 진료 과목에 의료진이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12%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예.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수도권 대비 부산 지역 의료 격차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청년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 부산 청년 남녀 모두 전문 의료 인력 지역 이탈이 43%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술 및 장비 부족이 22%로 다음 번으로 높은 문제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지방 공공의료원 부족이 18%, 필수 진료과 지원 미달이 15%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근본적으로 저같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이제 가장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병원이 작은 것은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아닌가. 그러려면은 서울로 가는 의료진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붙잡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어떤 보상 강화 같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청년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조금 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던 부분도 있고 좀 생소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번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서 좀 의원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한데 서재원 의원님 먼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의료 정원 수를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의료 인력, 공공 의료 인력의 확보가 될 텐데 이렇게 지금 의대 정원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필수 의료 인력으로 얼마나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지역 인재 선발 의사를 졸업 후 80% 그리고 지역 의사제는 90%가 해당 지역에 남게 지금 시스템이 구소가 되어 있어요. 물론 필수 분야 전공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지역별로 전문 과목 쿼터를 좀 설정을 해서 뭐 인기과로는 진행이 조금 덜 갈 수 있게끔 인기 분야 진입을 좀 막는 방법으로 필수 분야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좀 몰리게 될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소아과랑 산부인과 그리고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응급실에 대한 부분은 특히 흉부외과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비인기 안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 의료 수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미 뭐 파악한 부분의 문제들도 있지만 민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저출생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환자 수가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비전
대한 부분이 좀 덜하다라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지역에서는 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더해서 이제 우리 청년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지만 수도권 1극 체제, 이 수도권 팽배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전반에 걸쳐져 있다라는 지점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었고 네. 그거에 대한 수술을 부산에서 전 다 했거든요. 전 부산대병원에서 모든 수술과 치료를 다 받았고 실제로 굉장히 그에 대한 성과나 의료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많은 시민분들께서 실제로 수도권으로 환자 유출이 되는 규모가 연간으로 따지면 3조에서 5조 사이라고 지역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알아보지 않고 먼저 서울로 가는 그래도 경우가 있어요. 큰 수술은 서울에서 큰 해야지. 수술은 서울로. 그게 사회적 인식에 대한 문제가 좀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불평감에서 부산에서 오랜 진료 대기 시간이 62%였잖아요. 서울 가면 더 기다려야 돼요. 서울 가면 더 기다려야 되고 수술을 해도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한 3일 미만으로 입원을 했다 나와야 하고 오히려 이 통원을 하는 부분에서의 불편감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전국에서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에서 더 질 좋은 의료 서비스와 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유출도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의사 수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의대생들, 지역 배출 의대생들이 의사 수 현황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배출한 의대생들이 실제로는 수도권으로 좀 집중이 되는 성향이 지역별 수로 나오는데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54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같은 경우는 2.55명이에요. 부산에서 의대를 졸업을 해도 결국 서울로 간다라는 이런 평균들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OECD 기준으로는 평균이 3.7명 정도라고 해서 우리나라 자체가 일단 수가 작다라는 부분은 보이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전공의 수련 여건이 얼마나 개선이 돼서 부산에서 의대를 졸업을 해도 부산에서 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인식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사랑니를 뽑는데 저는 뭐 집 앞에서 뽑았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래도 서울 경기 가서 뽑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도 하루 덜 붙지 않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 같고 아마 저희 지금 방송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봤던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인식 문제도 있지만 저희 서베이 결과 보면 지역 격차, 의료 격차 해소 방법으로 청년들이 의료진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또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 얘기도 좀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 정책과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예, 앞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제 정책위원회에서 내놓은 이제 공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역의 이제 필수 의사제 도입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역 수가를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지역마다 이제 의료 수가를 달리 적용을 하고 현재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를 이제 축소해서 그 처우를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떠신지요? 그 약간 그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에서 그 현실성이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실성. 부산시 같은 경우에서는 응급실하고 소아과 진단 의사들한테 수가로 100만 원 지급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의사분들한테 사실은 그 100만 원이 그 필수 의료로 본인들이 선택할 만큼의 인센티브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평균 연봉이나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사실 미비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을 해야 하나라는 지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련 전공의 수련 여건부터 해서 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저희 방송 통해서 보시게 된 이 청년들의 의견 좀 반영해서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내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 시점 오늘 정치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발표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총파하겠다,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설 연휴 전후로 지금 의료 공백이 커지는 것 아니냐 좀 우려가 있는데 일단 걱정이 돼요. 지금 설 귀성길에도 운전하시는 분들 많고 또 교통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 설 중일 수도 있겠지만 설이 끝난 이후일 수도 있고 총파업 실제로 좀 실행이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게
의료 파업이 일어나면 사실은 대책이 없죠. 네. 굉장히 모든 시스템이 마비가 될 텐데 우리가 2000년도랑 2020년도에 의사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때 익히 경험을 했던 부분이라 그래서 정부가 지금 뭐 단체 행동은 안 된다라고 네. 못을 받기는 했지만 자발적으로 나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상 업무- 막을 수가 없죠. 예, 업무 복귀 명령에 뭐 법적 대응까지 할 거다 정부는 이런 또 강수를 뒀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여러 이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계속 끊임없이 의사협회 그리고 저 의료계와 얘기를 했는데 예. 결국엔 파업을 추진하겠다 하면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일단은 여론이 좋지 않을 겁니다. 의료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거고 어떻게든 대승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승적으로 좀 그 의료계에서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의대 정원 증원 발표하기 전에 6일 아침에 마지막 협상을 위해서 만나기도 했다 해요. 근데 이 협상도 각자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4분여 만에 회의가 뭐 파행됐다. 그래서 이 총파업을 하겠다. 업무 복귀 명령에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 이 싸움이라 해야 되나요? 이 좀 갈등은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 같은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사실상 의료계가 이 의료 붕괴에 대해서 예고를 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예. 8년 전 정도인가요? 8년 전 정도부터 이 소아과 청소년과 이런 쪽은 의료 붕괴가 시작이 될 거고 응급실 대란도 일어날 거다라고 반복해서 제안을 해왔는데 사실상 이 의료계에 대한 이야기가 적극 반영이 되지는 않았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좀 더 넓게 소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네. 결국 의료계의 마비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권과 생명에 대한 문제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각자 책임감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일본하고 미국, 독일, 영국 같은 이런 국가들은 지난 20년 동안 의대 정원을 23에서 50% 정도 늘려왔어요. 예. 그런데 의사단체가 반대하면서 파업을 벌인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해외 사례들 같은 경우도 좀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서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를 정부가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준 의원님 말 같은 경우는 의사협회가 단순히 이번에만 갑자기 이렇게 들고 일어선 게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동안 뭐 그런 그 필수 의료에 대한 부분들 이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협회들도 많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양보하신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개선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폭발한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앞으로 뭐 더 세부적으로 정책을 다 잘 짜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세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번에는 그 좀 의료계에서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리소리님 댓글 의견 주셨어요.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들 말도 일리는 있는 게 의료 격차의 핵심은 정원 확대보다는 의료진 배치의 문제입니다. 의대 나오면 뭐하노 다 피부과 성형외과 가는데 지역 이탈 막고 필수 의료 남게 하는 방안 강구해야 뭐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두 분의 의견하고도 좀 일치하고 앞으로는 그러면 뭐 한 가지 대안을 꼽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의료개혁 문제. 증원은 확대하기로 했고. 그렇죠. 좀 더 이제 좀 회피하는 그런 이제 전문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그 혜택이나 이런 것들 돌아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이제 전문의를 회피하는 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대승적인 차원만 강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승적인 차원만 저희가 강요하기에는 힘들고 지금 일단은 의대 정원 확대하고 그런 부분들도 연관이 돼 있고 지금 의대 인력들이 일단 많이 뽑히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인턴이 끝나고 이제 전문의로 이제 갈 때 좀 더 이제 힘들지만 보람 있는 그리고 보람뿐만이 아니고 이걸 하게 되면 자기 삶에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 모두가 회피하는 그런 전문의를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정책을 다듬어야지 근본적인 의료 혜택의 의료 공백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료를 하고 쉽게
해야겠죠. 네. 뭐 근데 공급이 수요를 초과를 하면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지 않아도 아마 그 기피과로 인력이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그 점을 노리고 있다고 보고 다만 이 늘린 인력들이 위용 쪽으로 좀 못 가게 하려면 일관된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더해서 사명감 그리고 가치, 비전 이런 부분을 좀 함께 담아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 정말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내가 이 필수 의료를 함으로 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조금 더 국가가 보장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예. 그 부산 청년들의 어떤 결과를 제가 조금 해석을 해보면 부산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의견으로 주신 게 의료진 보상 강화가 35%였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게 31%가 지역 공공병원 추가 설립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탑3인데 지역 내 최소한의 필수 의료 인력 배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청년들이. 예. 근데 이거를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의원님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지역 공공병원을 설립을 하고 최소한의 인력 배치를 한 다음 네. 그분들에게 의료진 보상을 강화를 하게 된다면 지금의 어떤 갈등 문제 저희가 느꼈던 그 불편함들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그 의미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부산 예. 청년들의 결과가 저는 이 그렇게 여기에 나온 저 여론조사 결과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대책들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네. 예, 지금 지역 의료 공공병원 육성한다는 대책도 있고요. 그 설립과 함께 이제 의료진에 대한 필수 의료진에 대해서 이제 필수 의사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의대생이 이제 3자 계약을 통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을 해 가지고 이제 지역에 해당 의대생이 남아서 거기서 이제 수련을 거치는 그런 제도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듬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다 뭐 의대 출신이거나 병원 관계자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 부산 시민 청년 누구나 그렇죠.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런 예. 직군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직군 네. 무관한데도 네. 제일 높은 이 35% 의료진의 보상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직군 무관한데도 나왔다는 점이 확실히 그러니까 환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도 의료진 보상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나오는 걸로 네, 좀 맞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지금 조사 결과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지역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만족도거든요. 예, 뭐 부산 청년들에게 지금 현재 이런 문제나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제 전반적으로 느끼는지를 저희가 물어봤는데 네. 이제 만족하는 경우가 29%, 불만족하는 경우가 18%, 보통이다가 53%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보시면 불만족과 만족이 어느 한쪽으로도 높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보통이다가 53%로 가장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도저도 아닌 결과죠. 근데 이 보통이다가 많은 거를 제가 조금 의미를 찾아보려고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항들 간의 기타 의견들을 자기 기입식으로 주관식으로 저희가 조금 받았습니다. 근데 아주 의미가 아주 부산 청년들이 좀 생각이 되게 깊은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 불편함으로 느꼈던 거는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고령화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병원 진료를 갔을 때 고령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고령자들을 위해서 별도의 어떤 예약 체계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좀 청년과 좀 분배를 해서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조금 문제가 해소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한 가지가 있었고요. 거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계속 있는 의견들은 전문 의료진 부족이라는 것들은 꼬리표처럼 계속 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고급 인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고급 인력자들이 어쨌든 수도권으로 밀집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 발전 균형에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의료진이라고 지금 서베이에서는 의료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넘어가 보면 어쨌든 청년이든 어떤 고급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부분들을 조금 막아내야 이것들 또한 같이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신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의료 분야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 결국 더 깊은 근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 개혁 또 뭐 병원 총파업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두 분 관련해서 한 말씀 있다면요? 네, 뭐 우리 부산대병원이나 부산에 있는 상급 병원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수준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의료 서비스도 충분히 믿으실 만하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족한 그러한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채워 나가기 위해서 부산시도 노력을 하겠지만 서부산의료원이나 뭐 침례병원 공공화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 이 의료 체계에 대한 걸 부산뿐만 아니라 뭐 세종이나 전남 같이 의대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도 좀 공정하게 좀 예.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요. 예, 제가 이번 이 의료 체계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 중에 제일 유심하게 본 거는 지금 오랜 진료 시간 때문에 이제 불편함을 느꼈다 이 부분인데, 결국엔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저 전문 인력 부족이라든지 상급 병원 그리고 공공병원의 부족,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정책이 그걸 이 한 가지 이제 오랜 진료 기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당도 그렇고 이게 저 여러 정책들이 지금 그 발표는 됐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다듬어 가지고 잘 보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골드제이님 의견으로 마무리 좀 할까 합니다. 강제적 희생보다는 가치를 보장해 주면 당연히 만족도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모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준비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인데 두 분 두 번째 방송은 좀 어떠셨습니까? 날이 갈수록 예. 곤란한 질문들이 많이 곤란한 나오는 질문들. 것 같아요. 예. 네. 저희가 아직까지는 조금 덜 드리고 있어요. 도망가실까봐. 네, 앞으로는 조금 더 드릴까 하고 있고. 송은희 의원님은요? 저도 오늘 진땀을 좀 뺐는데 예. 곤란한 질문은 좀 하지 말아 주시죠. 눈빛이 좀 살벌했습니다. 뭐 이제 설입니다. 두 분 또 권민수 대표님도 설 좀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설날에 조금 더 행복하게 시간 보내고 싶다면 이것 꼭 피해라. 정치 얘기 피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여당 야당 정치 얘기 피하시고, 정치 얘기는 다음 주 또 저희 이상철의 넥스트 오셔서 여기서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고요. 다음 주도 4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릴 것 같은데,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한번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새해 복 하면은 많이 받으세요로 각자 카메라 보고 한번 네. 인사해주세요. 네,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